한평생을 억척스럽게 일하며 8억 원을 모은 한 노모는 말년에는 자식들 곁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창업자금을 빌려준 지 불과 1년 만에 그녀는 자신이 돈을 보태 산 집에서 도리어 짐을 싸서 나와야 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선량했던 어머니로 하여금 8억 원짜리 차용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우리를 내쫓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라고 선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뒷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공감이라는 한 글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말의 옅은 오후 햇살 아래 홍천 외곽의 작은 집이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찬장을 낑낑대며 옮기는 노부부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환해졌습니다. 올해 57세인 배화영 할머니와 3살 위인 윤태식 할아버지. 두 사람은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던 젊은 시절부터 이 작은 집을 지을 돈을 모을 때까지 수십 년간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궁핍하지도 않았습니다. 통장에 고스란히 찍힌 8억 원이라는 돈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밭대기 큰 땅을 팔기로 결정했을 때 친척들의 도움을 일부 보탠 것에 더해 수년간 쉬지 않고 일한 노동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하며 푸른 채소밭과 알 낳는 암탉들 곁에서 평화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들의 전화 한 통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아들인 재성 씨는 최근 미소 씨와 결혼했습니다. 미소 씨는 예쁘고 싹싹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약삭빠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두 젊은 부부는 오래전부터 대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성 씨는 가구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했고 미소 씨는 미용학원에서 뷰티케어 과정을 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통화에서 재성 씨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고 옆에 앉은 미소 씨는 긴장감과 자신감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재성 씨는 아내를 한번 쳐다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미소 씨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사업 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요. 두 분께 8억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재성 씨는 차를 사서 카카오 티를 뛸 거고요. 저는 헤어, 네일, 속눈썹, 피부 관리까지 하는 토탈 뷰티샵을 열 거예요. 제가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목 좋은 자리랑 자본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배 할머니는 순간 놀라 미간을 찌푸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계산은 잘 해본 거냐? 8억 원이면 우리 전 재산이다. 이 나이에 다시 벌 수도 없는 돈인데 재성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생각 다 해봤어요. 어머니. 카카오티는 요즘 대세고 미용 쪽은 손님 수요가 꾸준하잖아요. 시작만 하게 해주시면 돈 벌어서 바로 갚을게요. 3년 안에는 꼭 갚겠습니다. 평생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 한 번만 밀어주시면 저희 정말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미소 씨도 달콤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둘 다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고 싶진 않아요. 인생 역전할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어머님. 보세요. 요즘 다들 자기 사업하고 스타트업 하는데 저희만 평생 남 밑에서 일할 순 없잖아요. 배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 사랑, 그리고 기대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중한 사람이라 돈 문제에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 과거 시골 분교까지 자기 손을 잡고 걸어가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번만 믿어달라고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날 밤, 두 노부부는 선풍기 소리만 요란하게 돌아가는 어두운 방에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걱정이요. 영감. 이 돈은 우리 늙어서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걸 다 줘버리면? 만약에 실패라도 하면 어떡하오? 배 할머니가 코맹맹이 소리로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도와주면 쟤들이 기댈 곳이 없잖소. 지금 우리가 안 빌려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지. 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금 통장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만져본 가장 큰 돈인 8억 원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각각 4억 원씩 재성 씨 부부에게 이체되었습니다. 돈을 받자 미소 씨는 배 할머니를 와락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해서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될게요. 재성 씨도 확신에 차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꼭 다 갚을게요. 부모님 걱정 안 하시게 할게요. 배 할머니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할머니는 남편을 향해 돌아누워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또 시작됐네요. 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새로운 장이 풍요로운 꿈의 시작이 아니라 길고 불안정한 나날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다는 것을. 그것은 가족애가 시험대에 오르고 희생이 오해받고 거부당할 수 있는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전 외곽의 임시로 얻은 작은 아파트에 먼지 낀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재성 씨는 문 앞에 주차된 새로 산 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15년식 검은색 구형 현대차였습니다. 차체에는 판매자가 덧칠한 페인트로 애써 가리려 한 희미한 흠집들이 얼룩덜룩했습니다. 며칠을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고 절약과 남자로서 폼나는 차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선택한 차였습니다. 결국 재성 씨는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내비게이션 장치 설치, 카카오 T로고 스티커 부착, 내부 수리, 그리고 서비스 등록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의 눈에 그 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의 시작이자 자립이라는 꿈의 화신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재성 씨는 마치 승리에 도취된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와서는 만났던 손님 이야기, 새로 뚫은 길, 팁을 많이 받은 피크타임 등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종종 미소 씨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봤지? 하루에 거의 40만 원씩 번다니까. 한 달이면 못해도 800에서 1200만 원은 벌겠지. 손님 많을 땐 더 벌 수도 있어. 미소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남편이 금방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계획 중이던 뷰티샵 리모델링을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장밋빛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반에 땀방울이 머지않아 풍요로운 미래로 보상받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그 그림은 빛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대에서 3,0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카카오티의 수수료는 점점 높아졌고 까다로운 보너스 정책 때문에 할당량을 채우려면 밤늦게까지, 심지어 어떤 날은 차에서 쪽잠을 자가며 운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트렌드가 바뀌어 도시 사람들은 점점 공용 전기차나 공유 자전거, 그리고 도심을 촘촘히 잇는 친환경 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일 업무 시간대의 카카오, T 호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재성 씨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연과 소음 속에서 손님을 태우고
좁은 도심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낡은 차는 툭하면 말썽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에어컨이 시원찮았고 어떨 때는 브레이크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은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별점 1점 테러를 당할까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비소에 들어갈 때마다 지갑이 아팠습니다. 오일 필터 교체, 배터리 교체, 브레이크 수리, 얼라인먼트 조정. 한 번에 몇십만 원, 어떨 땐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매일 버는 돈은 기름값, 수수료, 길거리에서 떼오는 밥값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겨우 몇만 원이 남아 빵 하나 사들고 들어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재성 씨도 아내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샵 오픈 준비로 바쁘고 기대에 찬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차마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남자의 체면이 그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은 손님이 좀 없었는데 대신 팁을 많이 받았어. 이번 주는 카카오 티 프로모션이 줄어서 수입이 좀 적네? 다음 달부터는 야간 운행을 더 늘려야겠어. 참, 괜찮아. 그냥 간단히 점검만 받은 거야. 돈 별로 안 들었어.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시작한 가벼운 거짓말은 점점 습관이 되었고 날마다 커지는 불안감을 감추는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재성 씨는 몰래 스마트폰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이 바닥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셈해봤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에게 200만 원, 400만 원씩 급한 불만 끄려고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차 수리비, 주차비, 그리고 심지어 그 차의 할부금을 갚는 데 쓰인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성 씨가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미소 씨는 가게 상권을 분석하고 홍보 전단지를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 고개만 살짝 들고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재성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정비소 좀 들렀어. 이제 차 생생해. 내일 또 열심히 달려야지. 미소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잠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재성 씨는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은행앱을 열었습니다. 현재 잔액 32만 4천 원. 그는 한숨을 내쉬며 하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 세상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차가 말썽 부리지 않기를, 카카오 티가 정책을 바꾸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바퀴가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엑셀을 한번 밟는 것만으로는 출발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옆방의 미소 씨 역시 자신만의 걱정거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편에서 펼쳐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소 뷰티샵은 5월의 어느 날, 뜨거운 햇살과 도로의 시끄러운 차량 소음 속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분홍색 필기체로 상호가 쓰인 간판 아래에는 당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깨우는 곳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소 씨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가게 문 앞에서 가위와 꽃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인스타그램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개업식 날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친구들이 축하 선물과 응원 글을 올리며 북적거리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만 잠시 들렀다가 황급히 돌아갔고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은 마치 가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첫 주는 손님이 뜸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에 가격만 물어보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소 씨의 오랜 친구이자 속눈썹 연장 담당 직원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첫 달은 손님 끌려면 할인 행사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미소 씨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샵에서 할인하면 이미지만 나빠져. 돈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오게 돼 있어. 문제는 사람들이 아직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가게 자리는 번화가에서 1km나 떨어진 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성 씨도 시장이나 쇼핑몰 근처에 더 붐비는 곳을 제안했지만 미소 씨는 일축했습니다. 여긴 골목이라도 조용하잖아. 고급 손님들은 이런 데를 더 좋아해. 그리고 월세도 몇십만 원 더 싸고. 그 돈으로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게 낫지. 가게 인테리어는 정말 멋졌습니다. 한국에서 직수입한 미용 의자, 스팀기, 피부 관리기, 네일 아트 기계까지 모두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바닥은 광이 났고 벽은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소 씨가 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쁘기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 손님들은 가게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경험을 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은 적은데 비용은 많이 나갔습니다. 매달 거의 200만 원에 달하는 월세, 전기세, 수도세, 직원 월급까지. 두 번째 직원은 일할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3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화가 난 미소 씨는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꿀 빠는 일만 찾고 고생은 안 하려고 해. 나도 이렇게 매일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불평만 늘어놓네. 그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인 배 할머니가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다정하게 물었을 뿐입니다. 가게는 잘 돼가니 미소 씨는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국밥집도 아니고 열자마자 손님이 몰리겠어요. 저희 지금 초반이라 바빠요. 자꾸 묻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 피로감은 점차 짜증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소 씨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지루하고 공허한 눈빛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뷰티샵 사장으로서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보정하고 틱톡 영상을 찍고 포스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미로운 배경음악과 함께 손님의 손톱을 다듬거나 머리를 만지는 영상들은 정성껏 연출되었지만 대부분은 설정샷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모델이 되어 친구에게 찍어달라고 부탁한 뒤 효과를 넣고 조명을 조절하고 감성적인 캡션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의 현실은 여전히 텅 빈 가게, 깜박이는 조명,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맴도는 아로마 오일 향기뿐이었습니다. 재성 씨는 처음에는 괜찮아, 천천히 자리 잡겠지라며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낡아빠진 자동차와 불안정한 수입으로 허덕이고 있었기에 아내를 위로할 기력조차 점점 잃어갔습니다. 미소 씨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바르고는 멍하니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떨 때는 반나절 내내 아무도 들르지 않았고 전화기도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남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안 좋았다. 운이 나빴다. 시장이 포화 상태다. 손님들이 까다롭다. 직원들이 열정이 없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부족했고 경험이 없었으며 융통성이 없었고 특히 남의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오후 일찍 가게를 정리하던 그녀는 한 무리의 손님들이 자기 가게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옆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항상 손님으로 붐비는 네일샵이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질투심을 느끼며 옆 가게로 가 물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40대 여사장이 손님 손톱을 다듬으며
소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용도 기술이지만 손님을 붙잡는 건 진심이죠. 우리는 큰 간판도 광고도 없지만 손님이 손님을 소개해줘서 그걸로 먹고 살아요. 미소 씨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지출 장부를 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5개월간 지출한 돈이 7천만 원이 넘는데 매출은 고작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순이익이 아닌 매출이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체면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SNS에 공들여 쌓아 올린 화려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리고 재성 씨와 마찬가지로 미소 씨도 시부모님께 모든 것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쁜 척했고 꾸준히 SNS에 사진을 올렸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가게가 붐빌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뷰티샵이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짐은 그녀 자신의 꿈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녀를 가장 믿었던 사람들마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배 할머니와 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8억 원을 자식들 손에 쥐어준 지 6개월, 젊은 부부가 사는 작은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 이상 사업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고 지점을 더 낼 계획이라거나 몇 달만 지나면 부모님께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던 흥분된 눈빛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눈을 피하고 불편할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으며 밤늦게 조용한 한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재성 씨는 여전히 매일 운전대를 잡았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차는 이제 돈과 정신을 갉아먹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몇 번 손님을 태우고 나면 어김없이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떨 때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았고 어떨 때는 에어컨이 고장났으며 이제는 변속기까지 말썽을 부렸습니다. 정비소에 차를 맡길 때마다 청구서가 쌓여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작 몇 주 더 운행할 희망을 붙잡는 대가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어느 날 오후, 재성 씨는 자동차 등록증을 들고 은행을 찾아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자금 용도가 어떻게 되시죠? 재성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차량 유지비랑 전에 밀린 돈 좀 갚으려고요. 차가 낡긴 했지만 아직 가치가 있었기에 대출은 금방 승인되었습니다. 2,400만 원을 손에 쥐었지만 재성 씨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부모님이 아들의 꿈이라고 여겼던 것을 담보로 잡힌 빚으로 돈을 손에 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미소 씨가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 버블티 빨대를 문 채 유명 뷰티 블로거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들어서는 남편을 보고 그녀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초상집에 온 사람 같은 표정이야? 재성 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짧은 고갯짓 혹은 사소한 일로 인한 퉁명스러운 말다툼만 남았을 뿐입니다. 미소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심각한 적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을 끌기 위해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전화해 더 큰 간판을 주문하고 LED 전광판을 달았으며 사람을 고용해 유리창에 새 시트지를 붙이고 커튼과 의자, 바닥 카페트까지 전부 교체했습니다. 비용은 800만 원에 육박해 당시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돈이었지만 미소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보 없이 주 단위로 상환하는 급전 대출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자는 당연히 매우 높았지만 일단 예쁘면 되라는 것이 당시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출 계약서를 검토하던 대부업체 직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많이 빌리시는데 장사 잘 되셔야겠어요. 안 그러면 심장 꽤나 아프실 텐데. 미소 씨는 거짓 웃음을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돈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도 늘 당당한 척했던 며느리로서의 자존심까지 걸고 도박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침대 양 끝에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아무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무겁게 짓누르는 비대대에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미소 씨가 재성 씨에게 차를 팔고 몇 달간 시골에 내려가 부담을 더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려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재성 씨가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자신들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준 시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일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배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미소야, 이달엔 가게 좀 어떠니? 엄마가 올라가서 좀 도와줄까? 미소 씨는 애써 웃는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요. 어머니 올라오셔도 아마 앉아만 계실 거려. 전화기 너머의 배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조용히 윤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한테 뭘 숨기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정말로 두 사람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빚을 숨기고, 두려움을 숨기고, 한때는 눈부셨던 모든 관계와 희망, 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절망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친구들 만나기를 피했고, 모임에도 감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전화통화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른인 척, 성공한 척, 다 괜찮은 척하는 연기 말입니다. 재성 씨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변속기가 고장나 정비소에 맡겨졌지만 찾아올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방에 틀어박혀 인터넷을 하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현실을 잊기 위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미소 씨는 여전히 꼬박꼬박하게 문을 열었지만 그것은 주로 보여주기식 정상을 찍거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부모님께 빚 갚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 8억 원에 대해 감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고 고요한 밤과 한때 야망으로 가득 찼으나 이제는 자신들이 그린 풍요의 꿈속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의 말없는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막다른 골목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남자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여자. 이제 둘 다 현실을 회피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윤 할아버지와 배 할머니의 손에서 8억 원 중 마지막 돈이 떠나간 지 1년, 도시의 깊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월세방의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짧은 방문이나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닌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성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등이 피곤에 절어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앞에는 부부가 몇 달간 미뤄온 자잘한 빚들이 적힌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기세, 샵 월세,
차 할부금, 미소 씨가 빌린 급전, 그리고 그가 차를 담보로 잡힌 은행 대출까지. 통장 잔고는 차에 기름 한 번 가득 채울 돈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소 씨도 더 이상 예전처럼 가게 사진이나 화장품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네일아트 손님이 단 2명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날,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숨 막히는 침묵이 한참 이어진 후, 재성 씨가 불쑥 내뱉었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전화하자, 미소 씨가 고개를 들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전화에서 뭐하게, 재성 씨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 끝났어. 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두 분이 필요해. 그날 밤에 전화 한 통에 배할머니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이 거머니, 저희 좀 도와주러 여기로 올라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곁에 앉아 밥술을 뜨려던 윤 할아버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후, 보성 근처 작은 마을의 기와집에 금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윤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전거를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배 할머니는 낡은 사진 몇 장을 챙겨 마치 기억을 비밀 서랍에 넣듯 비단 보자기에 소중히 쌌습니다. 도시로 이사 오던 날, 그들의 짐은 낡은 여행 가방 2개와 종이 상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짐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재성 씨가 얻은 월세방이 내 식구가 살기에도 빠듯한데 이제 늙은 몸 2개를 더 밀어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온 첫날 밤, 배 할머니는 침대맡에 앉아 손자를 재웠습니다. 이제 갓 3돌이 지난 아이는 주변의 변화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채취가 익숙한 듯 꼭 매달렸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집 안을 둘러보며 삐걱이는 선반, 경첩이 떨어진 찬장문, 물이 새는 싱크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내가 이거 다 고쳐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배 할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성 씨는 잠에서 깨어났고 답답했던 집안에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구수한 고향의 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소 씨는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주문 걱정으로 밤을 새운 탓에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근처 건물 야간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24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배 할머니는 미소 씨를 대신해 매일 손자를 돌봤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청소, 식사 준비까지. 주말에는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할머니는 거울을 닦고 수건을 개고 미용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을 돌보듯 정성스럽게. 할머니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왜 자식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설거지를 하다가 좁은 부엌 창문 너머로 먼 곳을 바라보며 몇 분간 우두커니 서 있곤 했습니다. 재성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중고차 매장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다시 설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꿈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눈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소 씨는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온 가족의 삶은 이제 단순하고 빠듯하지만 함께인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쟤들이 정신만 차린다면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도 과연 아이들이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만큼 현명해졌을지, 아니면 만약에라는 굴레 속에서 계속 미끄러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말없는 희생은 때때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 집이 비좁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거두어준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해 여름, 낡은 월세방의 양철 지붕 위로 불볕더위가 쏟아졌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서는 선풍기의 삐걱이는 소리가 한 지붕 아래 비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친 숨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배할머니는 조용히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침 10시가 다 되어가는데에도 미소 씨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성 씨는 의자에 기댄 채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이따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뷰티샵은 손님이 거의 끊겼습니다. 이달 초부터 할머니는 미소 씨가 가게 월세가 밀렸다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의 독촉 전화가 몇 번 오가자 미소 씨의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방을 내던지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했습니다. 재성 씨는 상사랑 맞지 않아서 중고차 매장을 그만둔 뒤로 거의 2주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가치 있는 다른 일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커피를 마시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배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고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는 손자를 바라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제는 쓸쓸한 배경음악만 흘러나오는 가게에서 미소 씨가 염색약 상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내 생각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매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으면? 차라리 더 작은 가게로 옮겨서 저기 아파트 상가 1층 같은 데로 가는 건 어떠니? 월세도 싸고 오가는 사람도 많잖니. 피곤한 데다 예약 손님에게 노쇼까지 당한 미소 씨는 획 돌아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용업계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고급 손님이 그런 허름한 데서 속눈썹 연장을 받아요? 이 일은 기미지 관리 못하면 문 닫는 수밖에 없어요. 배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어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미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지. 그렇게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너만 힘들지 않겠니? 하지만 미소 씨는 할머니의 말을 끊고 빗을 선반에 내던지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화가 나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배 할머니는 여전히 걸레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 공기는 더욱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재성 씨는 여전히 일하러 나가지 않았고 배 할머니가 일자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 좀 내버려 두세요. 엄마 아들이 겨우 경비 일이나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느 아침 불쑥 튀어나온 그 말에 윤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식탁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아들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미소 씨는 시어머니에게 점점 더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아이 돌보기 등 모든 것을 배 할머니에게 떠맡겼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무언가를 넌지시 지적할 때면 그녀는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걱정하시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젠 제 방식대로 제 남편 챙길 테니까요. 이따금 윤 할아버지는 아내가 부엌에 홀로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슬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꾸지람을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져서였습니다. 그들은 늙었지만 여전히 자식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집의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배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괜히 애들만 불편하게 한 것 같아 윤 할아버지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요. 우린 잘못한 거 없소. 잘못은 쟤들 삶의 방식에 있는 거지. 갈등은 어느 주말 저녁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배 할머니가 미소 씨에게 밥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미소 씨는 대답 없이 싸늘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재성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엄마가 차려놓으셨잖아. 미소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이 집에만 들어오면 꼭 재판받는 기분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요. 나 이런 분위기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 말에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배 할머니는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성 씨에게 상을 치우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예감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던 것처럼. 다음 날, 배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작은 수첩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가계부였지만 오늘 그녀는 두 사람 생활비, 월 최소 추정치, 나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필요한 존재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다면 차라리 일찍 놓아주어 자식들이 상실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배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막 돌아왔을 때 미소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이제 좀 좁네요. 저기. 고향에 내려가서 한동안 좀 쉬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엄마 몸 좀 나아지시면 그때 친정엄마한테 와서 애 좀 봐달라고 하려고요. 배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있었지만 가슴이 꽉 메었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아름다웠던 과거의 한 조각을 찢어버린 것처럼 가슴이 아릴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나랑 같이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미소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이전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 배 할머니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서류철을 꺼내와서 아들과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창업하라고 돈을 빌려준 거지. 공짜로 준 게 아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더러 떠나길 원한다면 좋다. 하지만 8억 원을 갚든가 아니면 분할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이건 구걸이 아니라 공평함의 문제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미 빚어봤던 집안이 숨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재성 씨는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씨는
그저 순종적이고 밥이나 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토록 날카롭고 단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치 숨막히는 열기를 땅으로 다 토해내는 듯했습니다. 낡은 월세방의 갈라진 벽 틈새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5 식구가 함께 살던 비좁은 방은 무더운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 보이지 않게 벌어진 거리감 때문에 더욱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미소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며 아무에게도 인사 없이 소파에 가방을 내던졌습니다. 방 안을 휙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배 할머니가 미처 빨지 못하고 식탁 구석에 걸쳐둔 행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린 아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윤 할아버지는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배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무심하게, 하지만 칼처럼 차갑게 내뱉어진 한마디였습니다. 집이 이제 좁네요. 아버님, 어머님, 고향에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은 배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뽀얀 쌀뜨물 속에 담겨있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윤 할아버지도 손을 멈추고 드라이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돌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에 누워있던 재성 씨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내밀었다가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는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미소 씨는 자신의 말이 불러일으킨 충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냉장고로 가 물을 꺼내 마시며 마치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곧 올라오실 거예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돌봐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엔 침실이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고향 내려가서 좀 쉬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배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수건에 손을 닦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낮은 나무장을 열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두 눈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서랍에서 단정하게 개어진 옷가지들, 작년 겨울 남편에게 떠주었던 낡은 스웨터, 도시 물가가 비쌀까봐 따로 챙겨두었던 약 봉지들. 그 모든 것이 작고 낡은 가방 속에 조용히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 할머니는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싼 할머니는 가방을 끌고 나와 방 한가운데 서서 미소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박또박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창업하라고 돈을 빌려준 거지. 공짜로 준 게 아니다. 8억 원이 무슨 나뭇잎인 줄 아느냐. 우리를 내쫓고 싶으면 좋다. 돈을 갚든가 아니면 한 푼도 빠짐없이 갚겠다는 차용증이라도 써라. 미소 씨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배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분고분하고 다루기 쉬울 거라 여겼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늙은 산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재성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짙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행복한 가족이라는 거짓된 벽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비밀과 울분, 계산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미소 씨가 물컵을 테이블에 3개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지금 어려운 거 안 보이세요? 이제 와서 돈 계산을 하세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겠어요. 저희더러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배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바람에 거칠어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이혼하는 것도, 집안 망신시키는 것도 원치 않아. 하지만 우리 늙은 부모가 돌아갈 집도, 살아갈 돈도 없게 만들 수는 없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될 때, 주는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것은 남겨둬야 한다는 걸. 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서랍으로 다가가 낡은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차용증을 쓰겠다. 매달 얼마씩 갚아도 좋으니 빌린 게 아니라는 말은 하지 마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제야 재성 씨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와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 생활도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주기만 했던 두 노인의 믿음, 인내심, 그리고 무한할 것 같았던 참을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배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 할아버지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가 떠나야 할 때인가 봐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럽시다. 우린 잘못한 게 없소. 잘못은 쟤들 삶의 방식에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보금자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직접 우리 지붕을 만들면 돼요. 다음 날 정오, 찜통처럼 더운 월세방에서는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이어졌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고, 배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집안 중앙의 낡은 나무 식탁 위에는 작은 노트와 파란색 볼펜 한 자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배할머니가 아침부터 써놓은 서툴지만 단호한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용증 8억 원. 재성 씨가 부스스한 머리에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소 씨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찬물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었다가 쾅 소리 나게 닫는 모습은 그녀가 지금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용증이요. 진짜 저희를 부모님 빚쟁이로 만드시게요. 미소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다 계산하시는데 저희더러 어머님이랑 같이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 둘 이혼하라고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배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분노도 격앙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곧할머니 되세요 라며 전화했던 미소 씨의 가식적인 껍데기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너희가 이혼하길 원치 않아. 하지만 차용증 쓰는 걸 이혼 사유로 삼는다면 너희 결혼은 애초에 기반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할머니는 재성 씨를 향해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강요는 안 한다. 하지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질 줄 알았으면 좋겠다. 재성 씨는 두 손을 굳게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엑셀을 밟을 때마다 시커먼 연기를 뿜던 낡은 차,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카카오 티를 몰던 밤, 늦었다고 투덜대던 손님의 목소리,
손님 한 명 없는 텅 빈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한숨 짓던 미소 씨의 모습. 그리고 손주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던 부모님의 말없는 눈빛. 그는 식탁으로 다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명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본인 윤재성, 그리고 아내 신미소는 본인의 부모님이신 윤태식, 배화영 님께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200만 원씩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소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각서에 서명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가 빚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것도 당신 부모님한테. 나 평생 당신 집에 어녀 사는 여자로 낙인 찍히라는 거야. 재성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난 부모님이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시게 할 순 없어. 두 분은 연세가 많으시고 우린 아직 젊잖아. 아직 힘이 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이 돈은 빌린 거지. 공짜로 주신 게 아니야. 미소 씨는 분해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데 대한 상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 할머니가 다가가 아들의 손에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웃지는 않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적어도 내가 효도 효자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던 윤 할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그 돈을 다 받으려는 게 아니다. 다만 너희가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우리도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날 오고 간 모든 말은 깊은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들은 거들 감싸고 있던 환상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책임, 실패, 성장, 그리고 가족이라는 삶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날 밤, 배 할머니는 차용증을 곱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윤 할아버지를 향해 바람결처럼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가 떠나야 할 때인가 봐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쟤들이 마음이 있다면 매달 200만 원이라도 우리가 평안히 쉴 집 한 칸은 얻을 수 있겠지요. 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물러섰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 대전의 하늘은 쌀쌀했고 배 할머니와 윤 할아버지가 너저분한 짐가방 몇 개를 들고 탄 택시가 외곽의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 때 이슬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평안요양원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요양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이지도 드넓은 정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3층짜리 주택을 개조한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작은 화단과 노란 국화 화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두 분은 차에서 내려 말없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은별이라는 이름의 젊은 원장이 따뜻한 미소와 사려 깊은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오시기로 한 날 맞으시죠? 주방은 1층에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어르신 32분이 계신데 마침 기존 조리장님이 은퇴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주방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배 할머니의 눈빛과 윤 할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주방은 크지 않았지만 필요한 기구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는 깨끗했고 양념 선반은 가지런했으며 냉장고에는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배 할머니가 조용히 솥뚜껑을 열자 어제 끓인 채소국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업소용 가스레인지를 살피며 불을 켰다가 끄고 압력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더 묻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노인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소화가 어려운 분, 채식주의자까지. 매 끼니마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배 할머니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적어두는 수첩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분은 생선조림을 좋아했고 어떤 분은 고기를 넣은 애호박국을 그리워했으며 또 어떤 분은 꼭 참기름에 묻힌 나물이 있어야 밥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직원과 함께 장을 보고 고기와 생선을 고르고 채소를 날랐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팔이 저렸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탁을 닦고 뒷정리를 하고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께 대접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83세의 강 할아버지는 전직 국어교사로 전쟁 시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는 콩나물국을 먹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꼭 우리 고향에서 먹던 맛이야. 그럴 때면 배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 핑크 솔트 조금 넣었을 뿐인거려. 아마 어르신 추억이 이 국을 더 맛있게 하나 봐요. 저녁이 되고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정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1층에 딸린 작은 방이었는데 창밖으로는 등꽃 넝쿨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침대도 새 이불도 좋은 다기 세트도 없었습니다. 그저 간이 침대 2개와 낡은 담요, 그리고 찻주전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녁 8시 정각, 배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재성 씨는 늘 이 시간에 맞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민호랑 영상 통화해요. 애가 아까부터 기다려요. 할머니는 웃으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 가득 부스스한 머리에 작은 손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만드셨어요? 뒤이어 재성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해준 생선조림 너무 먹고 싶다고 민호가 전해달래요. 배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 만들어서 영상 찍어 보낼게. 미소는 어디 있니?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피곤해서. 자요. 요양원 원장인 고은별 씨는 가끔 두 분의 방에 들러 빵이나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그러시는데 요즘 밤마다 정성이 느껴진대요. 배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등꽃 넝쿨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평생 자식 키우면서 만들던 솜씨로 하는 거라 아마 그 맛이 익숙해서 그럴 거예요. 요양원의 그 누구도 두 분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행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상처와 무너진 기대를 딛고 평온한 삶을 되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요양원의 한 할머니가 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셔, 왜 슬퍼하지 않? 내가 댁내 사정 얼핏 들었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슬프죠.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더 커요.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정작 제 자신을 챙길 줄은 몰랐던 게. 그게 아쉬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윤 할아버지 곁에 누워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감. 쟤들 도와준 거 후회하오.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쟤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더 일찍 가르치지 못한 게 그게 후회돼요. 창밖의 바람이 등꽃 넝쿨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빛바랜 분홍색 꽃잎 몇 장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는 가장 소박한 것들 속에서 평화를 되찾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정해진 시간에 전화 한 통, 그리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편안한 잠. 배 할머니와 윤 할아버지가 그 작은 월세방을 떠난 날부터 집에서는 칼질 소리,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매일 저녁 풍기던 애호박국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입에 담지 않았지만 집 안은 눈에 띄게 텅 비었습니다. 재성 씨는 이따금 거실에 멍하니 앉아 마치 익숙한 무언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소 씨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뷰티샵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이미 폐업했습니다. 석 달도 채 걸지 못했던 새 간판은 건물주가 철거의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미소 씨는 이제 한적과 스파의 안내 데스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SNS에 일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SNS를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공간으로 여겼던 그녀는 이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재성 씨는 거의 2달간 중고차로 내놨던 차를 결국 팔았지만 가격은 살 때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부심이자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였던 그 차는 이제 떠올릴 때마다 쓰라린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를 판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은 약속대로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부모님께 붙였습니다. 재성 씨의 새 직장은 한 배달 대행업체의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월급도 적고 이동도 잦았지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날처럼 희망 없이 카카오, 티, 호출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점심에는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더 이상 짜증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삶은 더 조용해졌지만 허황된 망상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소 씨가 쌀을 씻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한 적 있어? 재성 씨는 채소를 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뭐에 대해서? 미소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했던 모든 짓들 말이야.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매일. 재성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충동적이고 체면만 차리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는 구분 등으로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월세방으로 들어오며 디걸로 민호 아침에 죽 끓여 먹여라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목이 메어왔습니다. 두 분은 노후를 희생하고 평화로운 시골집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와 자식들의 짐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받은 자신은 그 사실을 깨달을 만큼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미소 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의 도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보살핌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에서 손님에게 불평을 듣고 관리자에게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 지적당하며 돈을 벌게 되자 그녀는 한 푼 한 푼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평 한마디 없이 손자를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 날아드는 청구서와 지친 피로감, 그리고 매일 밤 걸려오는 영상통화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전화기 저편에는 요양원의 작은 방에 앉아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는 배할머니와 윤 할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린 아들은 여전히 천진난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만드셨어요? 할머니는 오늘 아욱 된장국 끓였지. 민호도 좋아하니 배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재성 씨는 아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소 씨는 손을 닦고 남편 곁에 앉아 오늘 강 할아버지가 옛날 고향에서 먹던 맛이라며 칭찬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원망 대신 암묵적인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누렸었는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날 통화가 끝난 후 미소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민호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요. 재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밤바람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작은 집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월의 어느 맑은 아침, 평안 요양원의 창문 새로 상쾌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건물 뒤편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배할머니는 푸른 배추를 씻느라 여념이 없었고 윤 할아버지는 화구 앞에서 돼지고기 장조림을 저으며 낡은 트로트 가락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그래왔듯 두 노부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30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힘들 법도 했지만 배할머니는 단 하루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늘 수간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 어르신, 동사무소에서 가정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두 분을 다름다운 삶의 모범 사례로 초청했어요. 방송국 기자들도 와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네요. 배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물기를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그날 이말머니 생신이라 팥죽 쑤어야 해서요.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무심한 듯한 그 말에 수간호사는 오히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공동 휴게실 벽 한쪽에는 윤 할아버지와 배할머니가 식당 한가운데서 식판을 들고 서 있고 주변에는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한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서툰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년의 벗, 윤배 부부 누가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 인터넷에 올렸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수십만 건의 공유가 일어났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3대신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노부부의 이야기. 경제적 가치가 다했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집에서 쫓겨났지만 이제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야기. 네티즌들은 그들의 부모는 은행이 아니며 부모에게도 노후를 보낼 집이 필요하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반대편 회의에 참석 중이던 재성 씨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넘기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며느리에게 쫓겨난 노모, 평안 요양원의 천사가 되다겼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칭찬과 안타까움,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댓글도 공유도 하지 않고
그저 붉어진 눈시울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성 씨와 미소 씨는 평소처럼 영상통화를 거는 대신 휴가를 내고 아들 민호의 손을 잡고 직접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요양원 문이 열렸을 때 배 할머니는 마침 주방에서 끓인 흰죽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본 할머니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내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원망도, 우월감도 없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민호가 달려와 할머니에게 안기며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저 착하다고 칭찬도 했어요. 배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최고네, 재성 씨가 선물 보따리가 든 천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안에는 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목도리, 영양제 몇 병, 그리고 월 상환내역. 12개월 완료. 라는 쪽지가 붙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 할머니는 수첩을,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가벼운 고갯짓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미소 씨는 뒤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배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노릇, 쉽지 않지. 나도 안다. 뭐,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거지. 그날, 요양원은 평소보다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르신들은 웃고 이야기했고, 아이는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도 지난 일을 들추지 않았고, 아무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느리지만 따뜻한 리듬 속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배 할머니의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살면 손에 볼 것 없다. 그리고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이미 오래전에 팔렸지만 기억 속에 선명한 그 낡은 차 위로 비칠 때 그들의 새롭고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은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배 할머니와 윤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우리 각자도 마음 한편이 아려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때로 이기심과 체면, 책임감의 부재로 인해 가족애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대 사회의 많은 실제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은행이 아니며 자식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져주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집이 필요 없다거나 존중받을 필요가 없다거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상처를 입은 뒤에도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일어서기로 한 배 할머니의 선택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나날 속에서도 여전히 요리를 하고, 일을 하고, 화면 너머로 손자와 웃으며 대화하고, 이용당하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사랑을 굳건히 지켜낸 두 분의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저는 또한 두 분처럼 묵묵하고 온화하지만 강인한 내면을 지닌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들은 훈장이나 칭호로 존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이해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배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 혹은 그저 이제야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짧은 한 줄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사랑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